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야 청년 정치인들 모시고 토론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현안에 대해서 나라면이라는 가정을 달아서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4분입니다. 여당 측 패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곽승용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 신인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곽승용입니다. 예, 이어서 야당 측 패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시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입니다. 예, 저희 PD가 이 코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평가를 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엄청 말씀 잘하신다, 논리적이다, 다 설득되겠다. 그리고 이동학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그래도 신인규 변호사랑 대적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 그리고 성시훈 부의장은 저번 방송은 하드캐리했다. 약간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는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 곽승용 부대변인께 좀 부담을 드리고자 인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예, 좀 각오 한 말씀 먼저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사퇴하고 지금은 직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뭐 그런 만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다 전직이라. 예, 뭐 다들 이제 뭐 이제 직함을 다 달게 되실 거잖아요. 향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준비한 인서트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랜만에 민주당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오늘도 하리캐리 해주실 거라서 예. 네,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먼저. 예. 이런 식으로 곤란한 얘기를 곤란한 얘기인가요? 아니 좀 약간 뭐 곤란하진 않네. 뭐. 예. 분위기 풀자는 차원에서. 네네. 일단 저는 이건 법적으로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표결이었다. 정치적 가결이다. 네, 사실상 가결됐죠. 이건 이 무효표나 이런 기권표를 던진 저는 뭐 샤이 부결 반대표라고 보는데 예. 이분들이 경고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또 이게 이어질 경우 또 체포동향이 또 날아올 경우에는 이 가결로 갈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건 정치적으로 가결된 표결이었다라고 보고요. 이건 가결 주장 쪽이나 부결 주장 쪽 양쪽 다 사실상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칫 이 이후 전국을 관리하지 못하면 저는 민주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도부나 이런 뭐 당내 혹시나 반대 의견을 내셨던 분들도 지금 이 직후 국면에서는 조금 자중하시고 좀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지금 이때야말로 좀 이 단일 대우로서 지금이 단일 대우의 목소리를 좀 모을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고민이 길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재명 당대표의 좀 시계추가 좀 빨라질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좀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체포동안은 계속 날라왔을 것이고 또 기소가 결국 이루어졌을 것인데 저는 그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민주당이 계속 입법부의 이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서 계속 거부하고 막고 있다는 이미지가 누적되면은 국민 여론은 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검찰이 원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방탄민주당 이미지. 실제로 국민 여론이 조금씩 기울면서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사법적 여론조사가 계속 조금씩 기울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시계추가 좀 빨라졌을 것이다 정도로만 좀 심플하게 생각하고 이 표결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뭐 발표하는 그 시점에 영상에 딱 잡혔어요. 근데 그 만연한 웃음을 띠고 계속 웃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 예. 표결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이제 꽃놀이패라 그랬잖아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악어새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이제 수사든 아니면 이 재판 과정이든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다 소구가 될 텐데 이게 어쨌든 가결됐어도 부결됐어도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담이 지금 이번에 부결됐다고 해서 또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갈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 어쨌든 16명에서 최대치로 보면 37명이나 이탈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향후에 또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왔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이탈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행정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당 내부에서의 끝장 토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끝장 토론을 통해서 실제 지금 앞으로 총선까지 우리가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실제적으로 1년 동안의 드리블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이 보관은 지금 바로 그런 토론을 시작해야만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런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이 꼬입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적이라든지 뭐 방해 세력 이런 단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민주주의의 적이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 바로 사당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죽이는 게 사실 민주주의의 적이고 헌법에서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적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이 조금 이제 스텝이 꼬인 것이 원칙 있게 대처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상식에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처음에 나왔던 것이 뭐 다른 리더로서 대안이 없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뭐 대선 이후에도 책임지지 않고 또 그 이후에도 지선 때도 총괄선대위원장 했는데 또 졌는데도 또 책임지지 않고 인천으로 또 나가셨고 그러면서 또 당대표까지 되면서 이거 방탄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민주당도 그 안에 있는 양심 세력들이나 소위 말하는 국민 앞에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분들께서 구당의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오늘도 보면요. 이제 표가 한 10표 정도 모자랐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청구되면 거의 가결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민주당이 초반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 수사로서 이것이 뭐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적시했던 내용들은 이미 저희가 대선 때 다 얘기했던 거를 요목조목 그냥 정리만 잘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을 지금 다루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원칙 있게 대응하면 오히려 민주당도 저는 살아날 길이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은 더 긴장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승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심각하게 봤는데 일단 숫자를 보면은 어찌됐든 가결이 부결보다 높았습니다. 한 표라도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한 표 많았죠. 그러면은 이제 좀 정치 저관여층 입장에서는 가결하자는 표가 한 표 더 많았는데 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1시간 동안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탈표가 30명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 30명이면은 30명 단독으로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161표였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수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가결에 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왔지 않는가. 그러면은 또 저희 당 입장에서 또 저희는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추현 부의장님,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좀 보십니까? 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그 표결 당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런 그 요청 설명을 할 때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을 했고 뭐 부스럭 소리라든지 좀 자극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탈표가 나오지 않고 부결표가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전 이번 이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전까지 사실 알 수 없었죠. 이게 과연 그랬던 건지 민주당 의원들이 단일 대우를 보이기 위해 그랬던 건지 알 수 없었는데 그런 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좀 반대 목소리를 내던 분들은 늘 한결같이 좀 반대 목소리를 내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번 표결에 실제 표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그때는 진짜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선을 넘는 발언들이 좀 그분들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이번 그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을 들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리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5분 정도 말씀하셨죠.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때 노웅래 체포동의안 때보다는 거의 2배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거의 검찰의 그 170페이지가 넘는 그 영장을 거의 잘 축약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전 거기에 기억에 남는 말미쯤에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 논리적으로 좀 잘 안 맞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왜 고속수사 하느냐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회적 유력자라는 새로운 단어를 꺼내시면서 대기업 회장 같은 사회적 유력자들이 또 수사 받는다. 구속수사 받지 않느냐라는 예를 들었는데 전 이 논리적 좀 허술함.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들은 구속수사를 받더라도 원래 그 기업에 대한 그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도주의 우려보다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저 한동훈 장관이 굳이 대기업 회장들이라는 단어를 이끌고 온 이유는 그들이 실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주를 해외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논리적 모순을 바로 이어서 뒤에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체포동의안 요청서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치면 이재명 시장은 지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도 아니고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때 이루어진 거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은 이미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그 당시에 공문서는 다 남아있고 지금 남아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각력도 전혀 없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설명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발언에 그 모순되는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전 한동훈 장관이 좀 무리하게 내용을 다 넣고 좀 최대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또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혹시 본인이 또 뿌듯해하고 계실까 봐 좀 우려스러운데 결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던 분들이 좀 그전까지는 좀 이 최대한 단일 대우라는 이런 주장 안에 좀 주머니 안에 그 목소리를 좀 가두려고 했던 것인데 원래 송곳이 좀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송곳들이 좀 튀어나온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뭔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도주 우려라는 게 우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뭐 대기업 회장들이나 이런 고위층들을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지금 중형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유죄가 인정되면요 1억 원 이상 뇌물만 받아도 이게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는 것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도주의 우려로 평가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좀 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 갖다가 이거는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본인이 외쳤던 분이 지금 야당 대표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은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어디 권위가 좀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속의 필요성이 더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뱉은 말에 의했을 때는 저는 이것은 뭐 매우 타당한 수순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안 하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형평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라고 봤을 때 지금 수족들은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학 최고 아니 이제 전 다시 반박드리면 소명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수족들이 구속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정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게 지금 이 정확하게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 카더라 이런 정도의 지금 말들 계속하면서 악어새로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상호 양쪽의 이야기가 균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뉴스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검찰의 폭거가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 같은 경우도 수도권 선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갈 경우에는 악어새로서 우리가 과연 악어를 이길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의 위험 포인트들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실제로 어쨌든 민주당에는 어떤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당의 분열이 이제 가속화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네.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또 그 3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색출, 이게 사실 색출이 불가능한데 또 색출에 나설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이 지도부가 이것들을 용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뭐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란이 심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란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리 좀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건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 아무 메시지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산에 들어가서 의원님들 다 산에 들어가시고 예. 당원들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뭐 토론하겠지만 내가 만약 이재명 대표면 끝장 토론 소집하겠다. 끝장 토론 소집하고 저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방어적으로만 나섰지만 네. 지금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정치 개혁 자체에 민주당이 온 힘을 쏟아야 된다. 지금 사실은 이게 이 지금 정치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서로가 분열 상태에서 막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될 테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아니 또 복수극이 계속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정치를 보는 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치인들의 어떤 시야가 다 꽂혀 있고 사실 국민들은 여기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자각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전 세게 해야 된다 오히려. 정권이 바뀔 네. 때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것들을 좀 끊어낼 때가 됐다라는 얘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훌쩍 가서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준비된 음성이 있거든요. 먼저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원칙이 지금 말씀드렸던 자유와 공정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원칙은 국익과 실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 야설 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뭔지 제가 대충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 예. 당내 민주주의와 내부 총질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당내 민주주의는 건강한 정당을 가꾸기 위해서 소신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게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네, 먼저 허은하 후보 그리고 김용태 후보, 김재원 후보, 조수진 후보의 목소리를 차례로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토론회였는데요. 곽승영 부대변인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 합동연설회를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합동연설회 때 봤던 모습하고 토론회 모습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나오는 메시지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은하, 김용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항상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뭐 당과 정부의 일치 이거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 좀 재밌었던 부분은 민영삼 후보가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약간 모욕감도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근데 뭐 저런 식으로 토론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허은하, 김용태 후보 두 분이서 수적으로는 사실상 6대2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약간 장판파 스타일로 일당백으로 상대 후보자들과 토론을 격하게 진행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다른 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영삼 후보 뭐 저는 토론에서 묵비권 행사한 사람 처음 봤고요. 그건 뭐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인데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고, 전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지금 뭐 당내 민주주의와 내부 총질에 대해서 김용태 후보가 물어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되는데 뭐 건강하다 뭐 이런 약간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당시 대선 기간 때 정상적으로 선출된 당대표에게 대해서 나는 후보 말만 듣지 당대표 당신 말 듣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과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본인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파괴하셨던 분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정상적인 최고위가 비정상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부터 해가지고 조수진 의원 다 이분들이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 파괴 공범들이거든요. 최고위 자리를 내려놨었던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조수진 의원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또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분은 설명 자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 무슨 건강함을 따지면서 본인 자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하면서 무슨 건강한 비판만 정당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개념 규정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거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뭐 인지도 때문에 높게 네. 나오는데 뭐 네. 당원들의 선택은 뭐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 분이 이제 어쨌든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이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 유족들에게 또 이게 뭐 야당 편든다 이런 진짜 말을 그냥 막 하시는 예. 분인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정치의 질을 좀 더 낮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를 어떤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정치인도 아닌 것 같은데 인지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 국힘 전당대회 끝이 사실 기대되지 않는 판으로 최고위원 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시훈 부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당대표 선거가 좀 과열되다 보니까 최고위원 네. 선거도 좀 네거티브 공방도 강해지고 좀 세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솔직히 제3자가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가 과열될 때는 좀 몰랐던 의혹들도 나오고 좀 새로운 후보도 등장하고 이런 느낌을 보여줬는데 최고위원 후보 지금 토론을 보니까 뭐 다 알고 있는 서로의 좀 치부를 뭐 사문서 위조, 뭐 음주운전 그런 거 뭐 파렴치한 행위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좀 세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좀 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얘기를 서로 공격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냥 흥미롭게 봤던 거는 제가 그리고 가장 온건하게 좀 느끼고 있었던 예. 김병민 후보가 이 허은하 후보가 뭐 당협위원장 신청을 좀 옮긴 거에 대해서 그 당협 쇼핑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고 이 선거가 이렇게 치열해지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온건하게 느꼈던 분도 저런 발언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은하 후보는 나는 험지를 찾아갔던 네. 것뿐이다라고 답변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김용태 후보도 아까 뭐 그 민영삼 후보 뭐 묵비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카멜레온 같은 정치를 한다 예. 뭐 확실히 이렇게 발언 수위가 세지는 거 보면서 글쎄요 이 당대표 후보가 선거가 치열해질 때는 뭔가 재미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과연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선거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곽승용 부대변인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후보잖아요. 네. 4인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7위, 8위 기록한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가 있고 책임당원 대상으로만 한 여론조사가 또 따로 예.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책임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훨씬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결과 같은 경우에는 조수진 후보 27%, 뭐 김병민 허은하 후보 24%로 2등에 들어와 있고 김용태 후보 21%, 김재원 후보 23%, 민영삼 후보 22% 이래서 오차 범위 안에 굉장한 접점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몇백 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요 남은 주제는 유튜브 후토크로 넘어가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유튜브 후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4인 토크 나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곽승용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 인사 안 하고 그냥 바로 해도 되겠죠? 네. 아니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접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여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좀 뒷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이른바 좀 개혁을 외치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 네. 최고위원은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태용호 의원만 빼고 나머지 7명은 저는 거의 혼전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 볼 때 쇼트트랙 타면서 마지막 한 바퀴 때 다 승부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이분들이 좀 일렬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조수진 그리고 김재원 그리고 정미경 이 세 분은 전직 최고위원이고 귀책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분들이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런 게 있고 나머지 뭐 김병민, 민영삼 이런 분들은 뭐 유튜버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이 조직적으로 밀고 있어요. 거기다 허은하, 김용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개혁 진영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찍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표가 몰리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용호 의원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보들은 저는 거의 혼전 상태다. 그래서 나머지 연설회라든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 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는 4명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 지금 논란, 과거에 쓴 뭐 웹소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최고위원? 저는 뭐 소설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이제 그랬다는 것은 이제 어제 처음 알게 됐고. 그러니까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유명 뭐 가수를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좀 많이 좀 과했죠.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수의 실명을 갖다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연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대로 그냥 일치된 내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이 영향이 법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창작물이다.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예인 그 묘사된 연예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자기 연예인이 거의 유린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해찬 후보가 대응을 좀 오히려 좀 깔끔하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굽히지 않고 사과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압적인 부분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초기 대응을 완벽하게 실패했다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과거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근데 지금 장해찬 이 후보의 첫 대응은 단지 문화예술의 영역일 뿐이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은 이 문화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문화예술 영역에서 뭐 성인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성적 표현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야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그 내용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실상 연예인을 지칭한 표현들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자신은 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그 행위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이 논란에서 좀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중복돼서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의 그런 뭐 성인 작품에서 뭔가 활동을 한 것과 이런 연예인을 지칭화해서 뭔가 또 이 내용에 담은 것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얄팍한 실력을 좀 그런 걸로 좀 커버한 거라고 보는데 그런 두 가지가 좀 섞여서 논의되다 보니 이런 그 표현의 자유 안에서 좀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까지 뭐 웹소설로 쓸 수 있어라는 전 이런 논의까지 가는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올바름 이런 PC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좀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장해찬 후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는 것이 이런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또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분 중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박승용 어제 대변인. 이제 날 새고 이 책 내용을 거의 다 읽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 저도 한때 직접 읽어보셨어요, 방금? 예. 아하, 네. 저도 한때 예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야설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마광수 교수 같은 분들이 야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만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실존하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야설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트위터상에서 돌았던 알페스 논란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장해찬판 알페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솔직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무조건 다 표현의 자유라고 뭉뚱거려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어떤 특정 여가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조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 책을 다 읽어본 제 입장에서는 그 특정 여가수에 대한 것보다 어떤 특정 여배우에 대한 그 묘사, 성적 묘사의 방식이 거기가 훨씬 더 심각하고 적나라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 일부 내용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다 만약에 공개되고 나면 혹시 부모님 앞에 이거 자기가 썼다고 보여드릴 수 있을지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쓴 거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하고 한동안 좀 자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내가 장해찬이라면 자숙하겠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당대표 선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김기현 후보 측이랑 저도 좀 통화를 해보면은 1차에 끝낸다.
완전 자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 뭐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제 그런 1등 후보들의 주로 쓰는 전략에 이제 불과한데요. 예. 뭐 본인이 1등 하고 싶다고 해서 1등 다 할 수 있으면은 뭐 다 1등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자신감을 과도하게 좀 표현해서 본인의 그런 굳히기 전략으로 보이고, 이게 1등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일단은 황교안 후보가 너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울산 땅 의혹 때문에 지금 김기현 후보가 거의 뭐 이 덫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본인이 수사 의뢰까지 하고 뭐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궁금한 게 뭐 당시에 노선 변경할 때 이분이 울산의 유지였고 국회의원 하고 있었고 국토교통이 간사였고 그것만 갖고서 노선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재 증명을 증명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부재 증명 말고 97년도에 그 땅을 취득할 당시에 그걸 왜 샀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썰이 나뉘고,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냥 교회에서 지인이 어려워서 사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당시 97년도에 2억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 나이 때 또 같은 변호사 신분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렇다고 그 등기 넘어오는 과정도 한 10일 정도 걸리면서 미심쩍게 넘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왜 샀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게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의혹을 못 떨어낸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방법은 결국 권력과 돈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부자들을 우리가 공격하자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면서 이게 노선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의혹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하시겠다는 분이라면은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시면 이 논란은 떨어버릴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뭐 죽어도 안 팔겠다. 뭐 95%를 가져가라 했다가 이제 와서는 또 뭐 그건 또 본의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해명에 대한 그런 대응의 태도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중에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동학 최고위원. 저도 땅을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게 당대표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내 삶을 다 드러내는 직업이에요. 근데 직업 자체가 그 위에 서 있어야만 자신의 발언에 힘이 생기고 국민들과 함께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김기현 후보가 되면 참 좋죠. 우리도 지금 사실 굉장히 뻐거운 상황인데, 김기현 후보가 또 뻐거운 상황이 되면 이건 다시 돌아가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이게 우라통 터지는 일입니다. 양쪽 다 정말. 예. 그래서 어쨌든 김기현 후보 빨리 땅 파세요. 저도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저는 투자 안 할 겁니다. 별명이 지금 울산 이재명이라고 굉장히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 저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울산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당 대표에 맞는 처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당 대표 의혹이 생각보다 지지율에 영향을 못 주는 걸 보면서 좀 뭐 이렇게 매주 개혁 보수 뭐 확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개혁 보수 세력 이 분들을 매주 만나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 제3 당내에서 좀 그래도 보수적인 성향이란 분들, 국힘 계신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일부러 그분들은 단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간다고 의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 당원들의 아무래도 새로운 신규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당원들의 보수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약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77%를 얻고 됐는데 적어도 60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약간 막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선거를 할 때 그 희망 회로를 돌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50% 안 돼가지고 양자 대결 구도로 넘어가서 이제 결선 투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차에서 끝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은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 하여튼 울산 땅 의혹 말씀해주신 대로 저번에 토론회에서 뭐 1,800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에 95% 해가지고 자기가 할인해서 팔 테니까 그거 뭐 매도 호가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계산해보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30억 정도에 파실 생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억에 팔아도 차익이 28억인 거죠. 5년 지나가도 이게 근데 저는 결국 핵심은 이걸라고 봅니다. 결국 결선 투표로 저는 갈 걸로 보고요. 결선 투표 가면은 구도가 선명해지거든요. 그냥 A 아니면 B입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황교안 대표 그 후보 덩어리 표가 김기현 후보한테 지금 옮겨 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좀 합리적인 사람들 많이 거기 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평가할 겁니다.
뭐 저는 김기현, 천하람 양자 구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가 올라간다 했을 때 이거 총선에서 누가 되면 이기느냐. 그러면 김기현이냐 개혁 후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당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복잡한 다자구도가 아니라 딱 선명하게 놓고 그럼 총선을 이끌 당대표 누구냐, 땅대표냐 당대표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개혁적인 후보들 뭐 안철수 후보든 천하람 후보든 전 그쪽에다가 표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저는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제친 건 맞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여론조사가 워낙 지금 들쭉날쭉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누군가 하나 개혁적인 성향인 사람은 올라갑니다. 왜냐면 황교안 후보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전제에서는 안철수든 천하람이든 둘 중에 하나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결선에서는 이건 총선에서 이길 후보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표심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황교안 표가 김기현 후보에게 달라붙지 않는다. 저는 그 두 가지 변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신은규 변호사께서 안철수 후보를 개혁적인 후보에 넣어준 걸 보면서 이거 결선 가면 확실히 그 연대를 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김기현 결선 투표에 저는 키 포인트는 전 천하람 후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실버 크로스는 아직 그 일반 국민들 속에서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심 속에서는 민심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당심에서는 아직 뭐 워낙 들쭉날쭉한 지표들로 봤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선거 과정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는 결국 탄핵의 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하람 후보도 뭔가 그런 티핑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 던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바이든 날리면도 던져봤고 근데 바이든 날리면을 저는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먼저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천하람 후보가 그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았고 그 이후 행보를 보면은 계속 기사화되고 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천하람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나는 갈등이 그렇게 없다. 라는 뭐 호흡을 잘 맞출 수도 있다.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좀 합을 맞추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좀 호소하는 목소리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확실하게 치고 나가려면은 좀 더 개혁적인, 좀 더 확실하게 이 윤석열 정부의 뭐 잘못됐다는 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티핑 포인트가 될 만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뭐 희망 회로를 뭐 돌린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또 막판 스포트에 약하시기 때문에 막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나 천하람 후보가 뭔가 좀 내세우지 못한다면은 저는 실버 크로스는 끝까지 이루어지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그 합동 연설에 계속 같이 동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강원에서의 천하람 후보 연설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거를 보수 정당에서 하면은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 당원들의 호응이 좀 있었나요? 그 연설할 때? 네, 현장에서 당원들의 호응은 사실 크게 그 메시지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원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자기 후보가 얘기하면 다 박수 쳐주고 상대 후보가 자기 후보 공격하면 일부러 막 응원해가지고 목소리 묻어버리고 이런 거라서 아직 국민의힘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그게 나갔을 때 주로 또 유튜브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서트 준비돼 있죠.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1년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긴 이르고요.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의 목소리였고요. 그 국가수사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좀 조치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추천권자로서 안타깝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생각보다 커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좀 급해 보여요, 되게. 이제 추천권자가 사과하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이거 임명권자가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검증한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벌거숭이 임금님의 모습에 한 켠이 보이는 것이거나 혹은 의도된 무능
의도된 무능으로 유체 이탈 화법을 지금 대통령이 구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학폭에 대한 소송 자체가 2차 가해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요. 이게 저는 검증 단계에서 몰랐을 리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관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들인데 우리가 이 검증 체계를 보면 인사기획관실이 있고 그다음에 예.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부 다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그다음에 다 이 일을 같이 했었던 검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고 특히나 서울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 때 당시에 이 인권 감독관을 했잖아요. 그 산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자식의 워낙 큰 일일 텐데 더군다나 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런 일들로 굉장히 많은 저는 술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전혀 몰랐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런 이야기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은폐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24시간이 안 걸렸다. 이 임명을 취소하는 데까지 24시간이 안 걸렸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이었고. 그 임명 취소를 즉각적으로 한 거는 잘했죠. 그거는 예. 과거처럼 오기 부렸으면은 이걸로 지지율이 한 5%가 더 빠질 수 있었는데 그거는 막은 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 정순신이라는 그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를 누가 임명했을까,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을까가 상당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뻔한 게 한동훈 장관하고 사시 동기고요. 이원석 총장하고도 가까워요. 사시 동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 입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윤익은 그 경찰청장이 이미 사전 협의했다고 또 자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추천한 사람 일단은 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는 뭐 검사 라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누군가 추천했을 테니 그분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검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증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해서 좀 더 강화되게 하겠다. 그리고 검증하는 것까지도 감독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때 옮겼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부실 검증 나오니까 이거는 검증에 대한 무능 내지는 의도적으로 끼리끼리니까는 덮어주고 가자. 그리고 안 들키면 무시하고 뭉개고 간다. 뭐 이런 식의 의도가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실 검증 나오지 않도록 저는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인사 시스템은 뭐 예견된 참사였다고 보는데 그거 말고 전 이번 걸 대응하는 모습, 정무 라인, 홍보 라인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건 터지니까 바로 유감 표명했잖아요. 전 그 유감 표명 내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했냐면 대통령께서 그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벌이냐고 성토를 했다는 건데 저는 대통령이 성토해야 되는 부분은 왜 그거를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알지 못했냐라고 성토를 하셔야 되는데 화살을 그 사람한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실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무감각한 대통령이라고 지금 홍보를 한 거거든요. 이 정부적 판단, 이런 홍보적 판단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너무 무능하다. 저는 이 무능을 어디까지 보여줄지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 상당히 저는 오래될 거라고 보는 게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이게 단순히 학폭 가해자를 둔 아버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계속 대법원까지 질질 끌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선생님들의 그 증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아이를 상담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면 얘가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다가 집에 갔다 오면 애가 태도가 확 바뀌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지도를 해줬다는 거죠.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 몰랐을 리가 없는 이 인사에 대한 그 책임 이거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이 없는 이 대통령실 전 분명히 이거 알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락했다고 하잖아요. 이 60개가 넘는 질문지. 전 그 누락도 사전 협의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사람을 추천해 줄 건데 맞다 너 그 문제 있지. 혹시 그 문제 됐을 때 네가 안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마. 전 이 정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곽승영 부대변인. 네, 뭐 결론적으로 알고 임명했다고 해도 문제고 모르고 임명했다고 해도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빨리 사퇴를 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옹호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이거 국민의힘판 조국 사건 될 뻔했는데 그래도 금방 사퇴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당 대변인단에
최근까지 있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저희 당의 그 대변인단 입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청래 의원을 끌어들인달지 뭐 연좌제를 적용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그 수석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님의 메시지가 나갔는데 주말에 좀 혼란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대변인님들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걱정스럽다. 우리 당의 대변인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그 후보자 자체가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괜히 옹호해주고 끝나버리는 그런 메시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일단 안 터져야 되겠지만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당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당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분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됐는데 혹시 말 못다 하신 분 있으세요? 뭐 짧게 한마디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예, 우리 평화방송 더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과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곽승용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성치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